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시사 프로그램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유승민 전 의원이 등록을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본격적으로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이재명 지사의 어떻게 보면 독주 체제였는데 지지율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이 지사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 부분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정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네, 오늘 뉴스 설계에서는 오랜만에 라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떼. 라떼는 말이에요. 라떼가 아니라 라떼. 라떼, 알겠습니다. 라떼 소스 뭐 이런 거죠? 예. 예. 누구 때입니까, 근데? 뭐 국회의원 때입니다. 이따가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누구의 열린민주당 의원이죠? 네.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영끌 인터뷰에서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서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중대본 점검회의가 있었는데요. 나왔던 얘기들을 토대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님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토론 때문에 월요일이 빠졌습니다. 선택 잘못한 거예요. 시청률 안 나왔잖아요. 저희 우리가 하는 게 시청률이 더 나오죠. 저희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대선 민주당 대선 토론 민주당 말씀이시죠? 토론회가 영 흥행도 안 되고 뭐 좀 유튜브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동시 접속자 수도 엄청 많았고 일단 제가 민주당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채널을 두둔하고 있는 겁니다. 잘 나왔고 시청률 괜찮았습니다. 일단 첫 주제 강재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야권 주자 중에 1등은요,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같은 날 또 다른 야권의 유력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부친의 사무제를 위한 자리였지만 정치 선언에 대한 질문은 빠지지 않았고 오늘은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꼭 앞으로도 그런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또 다른 발언. 최근의 상황을 살펴볼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희망하며 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처음으로 정치에 나서는 이유를 밝힌 겁니다. 정권 교체에 방점을 찍은 윤 전 총장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최 전 원장이 정치 참여를 언급했다면 윤 전 총장은 한 인터뷰에서 단일화를 언급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최재형 전 원장과의 단일화를 포함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밝힌 거죠. 하지만 최 전 원장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윤 전 총장의 단일화 발언 정말 양보도 가능하다는 건지 아니면 최 전 원장을 향한 견제구인 건지 궁금해지네요. 네, 첫 주제는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과 단일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야권 두 명 다 야권의 대선 후보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로 나뉘어서 오지 않는 한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얘기는 나한테 양보하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양보할 수도 있다, 최재형 원장에게. 그렇게 너무 확대해서 가는 것 같고요. 너무 확대하네요,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정권 교체에 대한 필요성, 또 열망, 또 진정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고 범야권 후보는 한 명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단일화라는 얘기를 했고
어쨌든 뭐 만약에 두 분 다 국민의힘에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단일화하는 거죠. 경선을 통해서. 예. 그런 이런 경우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약간의 시간을 두고 있는데 알려지기로는 최지영 원장은 빨리 입당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밖에서 나랑 단일화해서 들어가자. 뭐 이런 구도도 가능합니까? 글쎄 그런 것들을 그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은 최재형 원장의 입당 여부와 관계없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정치 일정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일정대로 입당 문제를 비롯해서 예. 모든 그 후보로서의 어떤 그 행보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뭐 야권 대선 후보로는 둘 중 하나가 둘 중 하나는 아니죠. 여럿이 있는데 둘 다 나오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메시지를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뭐 일단 야권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삼지대에서 이른바 나오는 일은 일단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또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윤 총장하고 안철수 대표가 예. 만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같은 공감대도 형성을 했고 또 안철수 대표가 요즘 그 합당에 대해서 예. 썩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적극적이지가 않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당명이라는 게 사실상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허들로 딱 가져놓은 거는 합당의 시기 이런 것들을 본인이 결정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명이라는 허들을 걷어내면 예. 합당이 바로 되는 거고 그 허들을 안 걷으면 그 통합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하나의 윤 총장 입장에서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겠죠. 예. 하나의 그 플랫폼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리그가 만들어지고 또 국민의힘 리그가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그때는 뭐 단일화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예, 나중에. 근데 그거는 뭐 하나의 그 참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윤 총장의 발언 중에서 근데 윤 총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윤전 총장. 후보로 앞으로 이제 이제 후보죠. 네. 예비 후보죠. 예비 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등록했으니까 예비 후보죠. 윤 후보로 윤석열 하시죠. 후보의 발언 중에서 제일 키워드는 전 단일화라고 하는 그 용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경선하는 거는 머릿속에 지금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윤석열 후보라고 하는 뭐 독자적인 상수, 그다음에 최재형 후보도 약간 상수 아니겠냐? 상수와 상수가 만나야 단일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상수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또 하나의 상수 누가 될지 모르지만 뭐 이런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이런 그림이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약간 사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시차 적응이 좀 안 되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원인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지율이 1등 나오고 40%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민심이 검찰총장에게 몰렸을 때 좀 예.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이고 좀 약간은 자극적인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쓸 때 국민의힘은 도저히 안 된다 여기는. 뭐라고 해도 국민의힘으로는 표가 안 모인다. 이럴 예. 때가 있었어요. 몇 달 전이지만. 이럴 보궐선거 전에. 때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상수가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단 뭐 어떻든지가 보궐선거 이후에 기록을 좀 회복해서 국민의힘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단일화라고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예. 국민의힘 입당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자꾸만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정치 공학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윤 총장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은 사실상 독보적인 겁니다. 우리 범야권 내에서.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치고 올라가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지금 뭐 그 가족 문제라든지 장모 문제라든지 이런 게 계속 화제가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30% 중반대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게 뭐 꺼리낌이 있어서 혹은 국민의힘의 경선에 자신이 없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일정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들의 얘기들,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이 계시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자유롭게 만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올 경우에 그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분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경청을 하고 적당한 시점에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이른바 그거를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국민의힘에 빨리 들어가지 않는 것이 시간을 잘못 선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 입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금 더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의힘 바깥에서 단일화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은 견고한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견고한 지지율이 아니고 사실 약간 착시가 있는 지지율이거든요. 그게 근거가 지난번에 착시가 뭐 어떤 착시가 잠깐만요. 있었죠? 그러니까 경기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경기 시작되기 전에 여러 가지 함성 소리나 응원 소리하고 경기가 시작돼서 이제 패스도 하고 슈팅도 하고 이랬을 때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후보는 이 지지율은 한 번도 이 경기장, 정치라고 하는 경기장, 대선 경선하는 경기장에서 획득된 지지율이 아닌 거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파하면서 다져져야 그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는 약간 유보적인 지지율이라고 봐야 옳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너무 기대서 윤석열 상수, 국민의힘 상수, 그리고 나랑 단일화 이런 구도로 정치 일정을 짜는 게 좀 약간 무리다. 아니 이미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이 정치권에서 얻은 지지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이제 얼마 안 됐죠. 예. 아니 그러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지지율을 가지고 축구 있는 거 경기로 아닙니까? 얘기하면 이제 뭐 전반 막 휘슬을 시작해서 나오는 환호성이어서 네. 이건 예를 들어 패스 미스 나오고 골 미스 나오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 아니 일본 너무너무 지난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1분 지난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럼 축구 경기 할 때 전반 10분 지나간 그 지지율 가지고 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끝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거는 이재명 지지자가 경고하지 마찬가지고 않다는 거예요. 그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윤 총장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이 가장 유리한 곳에서 지금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지율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얻은 지지율이 아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이 윤 총장을 정치권에 불러냈고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앞선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권에 이미 들어온 지지율이라고 봐야죠. 그 지지율 두고 봐요, 얘기는 그거는. 이따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얘기하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최재형 전 원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출마를 좀 선언을 한 셈이거든요. 아버님의 유언까지 얘기하면서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발언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님께서 지금 뭐 그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과의 협력 관계는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출발한 단계에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윤석열 전 총장 대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예, 일단 뭐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뭐 지금 뭐 그런 얘기 할 때 아니다. 그리고 본인을 윤 후보의 대안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난 나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 이랬습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뭐 플랜 B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누가 저한테 플랜 B라고 하면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의 플랜 A지. 내가 예. 뭐 그런 그러냐. 거예요. 최재형 원장은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시작 자체가 예. 플랜 B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원장은 윤석열은 대안이 아니다는 데서 시작된 거지 혹시 윤석열이 흔들리면은 이 카드를 뽑겠다 이래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최재형 원장과 가까운 분들 또 그분들을 이렇게 좀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의 일관된 목소리는 윤석열 갖고 안 된다. 여기서 시작해요. 모든 문제를. 그래서 저는 최재형 원장 머릿속에도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은 앞서 나오지만 이 지지율이라는 게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도 예. 50%까지 갔어요. 지지율이. 이제 사면 얘기 나오기 전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 이낙연 지지율이 또 휘청하잖아요. 실제로 경선 들어가서 누가 대통령감이냐 이 기준으로 국민들이 보기 시작했을 때 지지율이 바뀌는 거지. 예.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약간은 이제 유보적인 지지율이거든요. 그럼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김종민 의원님이 이제 전 수석 최고위원이셨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권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낫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낫습니까? 누가 더
셉니까? 아니 질문을 거기다가 했는데 왜 나한테 물어요? 누구랑 하는 게 더 좋습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더 쉽겠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저는 근데 우리가 지더라도 이 사람이 낫겠다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그런 생각 사람 하겠어요? 두 사람 개인의 경쟁력 가지고 볼 문제는 아니고요. 네.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 경쟁력만 놓고 보면 만약에 최재형 원장이 윤석열 정도의 지지율을 얻는다. 그러면 그게 강적일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정도 지지율 이거는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별로 어려운 상대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최재형 원장이 지금 5%도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양반도 제가 보면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양반이 갑자기 30 몇 프로 예. 이렇게 지지율을 얻는다. 그러면 쉽지 않다. 상당히 어려운 상대죠. 예. 아니 근데 그 이낙연 아까 이낙연 그 전 전 대표. 총리의 그 전 대표의 지지율이 40% 갔다가 이렇게 뭐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낙연 그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돼서 예. 당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실망 이것이 이낙연 총리의 그 지지율 하락으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된 그런 지지율 하락이었고 반등이 되는 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예. 일정 조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치권에 있는 대권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폭락하고 폭등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는 저는 그 지금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힘들고요. 최재형 원장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치 시작도 안 했는데 늘 뭐 대체제다, 뭐 플랜 B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언짢을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요. 집에 가시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은 자신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윤 총장과의 차별화된 그런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런 것들 을 앞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재형 원장이 만약에 이 상황 판단을 할 때 윤석열 후보가 예. 40% 가까운 지지율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보기에도 사람이 자격이 있어. 그럼 왜 나옵니까? 자기 지지율 2, 3% 나오는데. 그 못 나가죠. 있네요. 근데 40%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 이 사람은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판단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2, 3% 지지율 가지고 붙어보겠다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이 지금 김종민 의원이 하는 말 이게 듣기 싫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대체제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이 지지율이 별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최재형 원장은 최재형 원장대로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박용진 의원은 왜 나오고 정세현 총리는 왜 나옵니까? 다 자신의 뜻을 국민 앞에 펼쳐서 평가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윤 총장이 지지율이 40%까지 못 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나온다. 그건 아닌데, 이런 내 좀 말을 오해한 얄팍한 건데. 생각을 가진 대선 후보가 아니에요. 누가 있겠냐고요. 내 말을 완전히 곡해한 건데 지지율이 40% 안 가서가 아니고 30%든 40%든 그렇게 지금 우리 장 의원님 말씀대로 견고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지율도 없는 사람이 왜 나왔겠느냐. 박용진, 뭐 김두관 이거 다릅니다. 이분들은 정치를 하던 사람이에요. 지지율이 있던 없던 한번 도전해 보는 건데 이분은 감사원장 헌법기관 이런 막중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고 던진 거예요. 그 이유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으면 절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윤 총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 총장만 윤 전 총장을 믿지 못해서 윤 후보를 믿지 못해서 저 사람 안 되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아니 말씀이셨다는 거죠. 최재형 원장이 정권 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 윤 총장을 중앙에 놓고 자, 이 사람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내가 나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최재형 원장을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그거는 일단 김종민 뭐 의원님 그건 확실한 아니고요. 저거기 때문에 예전부터 소명 의식이 좀 있었다. 그럼요. 자기는 그런 게 또 말씀을 자기 하더라고요. 나름대로의 그 어떤 차별화된 메시지를 자기가 준비해서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 보장된 헌법에서 부여한 예. 그런 책임을 지금 떨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뭐 소명의식 정도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지금 아니, 잠깐만요. 저쪽 당의 후보가 윤석열인데 윤석열은 안 된다. 아니 이 생각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 최재형 안 원장을 나와요. 막 제가 비하하고 싶어서 이런 말 하는 건데요. 아니, 비하가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예.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맞으면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 부작용보다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재형 원장이 생각할 부작용이 때는 있는 일들이 있죠. 예. 그러한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좀 국민들의 비난의 소지가 있지만 다른 파트에서 내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좀 더 반듯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면 본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윤석열 후보가 있는데 왜 나와? 국민들이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을 중간에 놓고 이 사람 안 될 것 같아. 내가 할 거야. 아니, 그 이렇게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요. 저는 뭐 참 정말 맞지 않는다고. 제가 하는 가운데서 두 분의 동의가 안 썰전을 된다는데. 듣고 있는데 제가 좀 귀가 얇아서 그런지 김종민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맞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장지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또 맞네라는 생각이 적어도요. 듭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글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유땡땡 아이디님은 이땡땡 아이디님 윤 전 총장으로 단일화해서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사땡땡님께서는 윤 전 총장이 검사 경험 외에 국정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나? 라고 따지시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리는 최재형 원장 쪽이다. 막 돕고 있는 의원들이 좀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뭐 제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렇게 뭐 현 정치권과 예. 이렇게 교감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진 않습니다. 김용우 전 의원이 이제 좀 그건 얘기를 저도 한다고. 몰랐습니다. 김용우 선배하고는 아주 친한데 예. 최근에 이제 그 불출마한 이후에 제가 좀 연락을 좀 못했는데 저도 오늘 보고 놀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좀 지지율 올라가면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돕자고 하는 의원들이 생기겠죠. 여기 보면 그 댓글에 네. 검사를 평생 한 사람이 어떻게 정치하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주인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약간 공허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지난 2년 동안 정말 검찰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갑자기 국민 이러면서 뭔가 큰 이제 그 아젠다를 가져가는데 이게 맞질 않습니다, 잘.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이 공백, 이 틈새가 예. 최재형 같은 사람이 저건 안 맞는다. 그 얘기를 하시면 또 그렇게 이제 나오는 장재원 것 의원님이 또 세게 반박을 아니, 하셔서 근데요. 여기가 또 10분 아니요. 가니까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 얘기는 딱 해야죠. 10초만 드릴게요. 10초가 아니라요. 12초. 자꾸만 윤 총장이 무슨 한마디 하면 그거를 폄훼하고 싶고 깎아내리고 싶고 공허하게 들린다 얘기하고 싶지만요. 윤 총장이 오늘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는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친문, 그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였거든요. 모든 검찰권 이런 것들을 전부 장악해가지고 자신이 하면 무죄, 남이 하면 유죄 이렇게 만들어 온 그러한 것들을 아주 없애버리고 정말 모든 검찰권을 비롯한 국민의 그 예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자신이 문재인 정권에 몸을 담았던 실질적인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자꾸만 비판을 하면 김종민 의원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꾸만 이게 화살이 돌아가요. 말씀이 이제 자꾸 돌아가야 돼요. 딱 저게 있어요. 이제. 나는 저 옛날 영화에 나왔지 않습니까? 한눈만 팬다. 거기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지금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중에 아주 유력한 분이 없으니까 자꾸만 문재인 대통령 화살이 가네요.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를 민주당 얘기입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추격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이낙연 전 대표가 18.1%로 3위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지난주 대비 두 사람은 전주 대비 동반 하락한 반면에 이 전 대표만 5.9%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자, 수치만 놓고 보면 두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온 지지도가 이 전 대표에게 향한 모양새입니다. 앞서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1강 1중이 2강 구도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현재 2강 1중 구도가 3강 구도로 바뀔 것이다라며 어제 컷오프 발표 전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바지, 윤석열 전 총장이 아내와 장모 관련해 공격을 받으면서 2강 구도에 틈이 생긴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양강을 턱 밑까지 추격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여기 기관이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이낙연 추격, 양강 흔들로 잡았습니다. 일단 뭐 지지율은 현재 뭐 많은 여론조사 기관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매주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윤석열, 이재명이 양강은 좀 떨어졌고 3위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만 지지율이 좀 오른,
지금 3명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강의 지지율을 이낙연 전 대표가 가져갔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일단 김종민 의원님에게 좀 여쭤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올랐다면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럴 이제 만한 게 있나요? 예, 전체적인 추세가 한 달 정도 추세가 이재명 지사가 조금 떨어지면서 이낙연 대표가 좀 올라가는 예. 이분들도 후보라고 불러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좀 떨어지고 경선 예비 후보를 했으니까. 이낙연 후보가 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그게 폭이 좀 커졌어요. 물론 이제 한 곳의 여론조사기 때문에 예. 저걸 이제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추세인데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이번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이 뭐 개인 검증 문제 관련해서 본인이 좀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또 이제 발언이 조금 부적절한 발언 바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이낙연 후보가 그 국민 면접단 평가에서 1등을 했어요. 이제 예. 블라인드 면접도 1등하고 실제 오픈 면접도 1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는 이제 단점이 엄중낙연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엄진근. 예, 뒤로 이제 거꾸로 보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크게 기복이 예. 많지가 않은 그래서 크게 리스크가 많지 않은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금 뭐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각 대선 주자가 있고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이고 또 대선 주자의 포럼들 의원들이 참여해 있는 포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김종민 의원님은 어디 특정 후보의 포럼에 참여한 거는 저는 뭐 특별히 포럼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정세균 후보가 충남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뭐 거기에는 제가 상임 고문 고문으로 역할을 돼 하고 있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그거는 이제, 여쭤본 거는 왜냐면 대선 포럼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 날 나오는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캠프에 또 상원시장을 맡고 있어서 네. 그런 이제 캠프별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서 네. 지금 김종민 의원님의 말씀이 민주당의 뭐 공식 입장이거나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날카롭네. 건데. 네. 날카로워. 고맙습니다. 역시 장지현 의원님밖에 그렇게 또 사회자를 띄워주시지도 아시고. 근데 이제 이게 이낙연 대표의 상승이냐 이재명 지사의 하락이냐 요렇게 놓기보다는 조금 세트로 묶어서 네. 봐야 된다는 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의 하락이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첫째는 토론에 영향이 있었겠죠. 이재명 지사는 사실상 토론회에서 존재감도 좀 못 보여줬고 또 어떻게 보면 실수를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과연 대선 후보로서 바지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주춤하다 보니까 8명이 함께 지금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그 한 명이 돋보이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분들이 그 다음에 있는 주자가 어떤 주자가 더 좋지라고 조금 더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하락이 이낙연 그 후보의 상승으로 조금 이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조사 기간별로 또 조사 방법에 따라 다르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상대하기가 더 편합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더 편합니까? 그거는 민주당 측에서는 네. 누가 편하다, 누가 더 좋다, 누가 나오면 반드시 이긴다 이런 얘기들을 흉흉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선판에서 민주당에서 누가 나온들 예. 그거는 비슷비슷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지사가 나오면 이재명 지사대로 공격 포인트가 많고 예. 이낙연 후보는 이낙연 후보대로 또 리더십이 정당 대표로서 또 총리로서 검증이 좀 됐기 때문에 예. 그 어떤 리더십이 좀 유약하고 또 어떤 결단력 이런 것에 있어서 또 본인의 가치 확고한 주관 이런 것들이 탑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누가 나온들 예. 저희들은 한번 이번만큼은 좀 누가 제대로 나와도 한번 이길 수 있다는 얘기네 결국은. 이길 수 있다기보다 그러네. 최선을 오만한 것 다하겠다. 같은데. 오만한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겠다. 원래 경기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거만함인데 제가 누가 누가 나와도 나오나? 아니 두 분이 누가 나온들 예를 들어서 제가 180석의 집권 여당인데. 잠깐만 이재명 지사가 누가 나와도 이긴다고. 잠깐만요. 누가 이긴다만 안 했거든요. 최선을 다한다 그랬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나오면 좋다라고 하면 또 얼마나 그 교만한 거겠습니까? 예. 이낙연 후보가 좋다 그러면 또 얼마나 교만한 거겠어요.
그건 민주당 당원들이 또 지지층이 선택할 문제니까. 이제 누가 나와도 버거운 상대다 이런 걸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예.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우리 장재현 의원님 분석해 주셨듯이 이재명 지사가 조금 몇 가지 이제 계기로 이렇게 좀 떨어졌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성향상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이 약간 적극적인 개혁층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성향이 비슷한 추미애 후보한테 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 빠진 표들이.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낙연한테 간다. 근데 이낙연 후보가 물론 이제 40% 이상 올라갔던 후보니까 이제 그런 일종의 그 다시 회복 탄력성이 좀 높은 뭐 이런 경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추미애 연대설이 이제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른바 재미연대, 뭐 명추연대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연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한테서 떨어져 나간 표가 추미애한테 안 가고 이제 이낙연한테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포인트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좀 조심해 예. 그렇긴 하지만 분석을 좀 그런 해봐야 될 것 일단 같아요. 가능성인 거죠. 아니 그런 포인트도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저는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경선을 통과해서 민주당의 정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참 꼭 필요한 게 추미애 전 장관의 뭐 어떤 조건 없는 지지, 예. 또 송영길 대표의 암묵적 지지. 사실상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경선을 하면서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보면 외연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립을 확고하게 잘 지켜주는 것 같아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든든한 어떤 그런 방패막이가 돼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 대세를 확 꺾어버리기에는 좀 예. 쉽지가 않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좀 보이죠. 저는 이 이제 점에 이게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짧게 예.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의도 상식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송영길 대표 문제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지금 장제원 의원도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 후보에게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아니, 보잖아요. 그건 아니죠.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입에 올리는 게 예.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가면 한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는 엄청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장점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 좋은 여건에서 자수성가하고 예. 어려운데 나름대로 돌파했다.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 서민들 또는 어려운 변방 또는 주변 이런 분들이 이 사람 참 괜찮다 이렇게 예. 보는 게 있는데 당대표의 지지를 받아서 뭔가 불공정하게 경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게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어요. 예, 잠시만요. 다른 주제를 해야 돼서. 잠깐, 제가 얘기 아니, 말씀드릴게요. 요게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제 말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에게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면 이게요. 사실 송영길 대표가 이 이재명 지사를 도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민주당은 친문 주류 세력이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장악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 경선에서 공정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송영길 대표가 공정하게 룰을 만들고 이 운동장을 만드는 그런 든든한 역할들을 해준다는 거지 노골적으로 불공정 경선을 하다니요.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죠. 아니, 막 그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라면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면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 편이다. 이제 예. 가깝다. 저는 이런 이미지도 만약 뉘앙스도 그런 인식이 있으면 이 네, 지사한테 그것도 손해다라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는 알겠습니다. 아니죠. 근데 지금 민주당 경선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상 추격이 되니까 1위 여론조사상 1위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이 좀 더 있는데요. 이른바 가족의 검증 문제입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잠깐 듣고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펼쳐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도 심지어는 며느리 성적증명서 내놓으라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무 관계도 없는 시절에 그 얘기는 사실은 그거는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역 아니냐. 배우자라고 검증을 빼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아니 나도 한마디 해야지. 예, 지금 얘기를 쭉 들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장 강력한 현재로서는 라이벌이 이재명 지사인데 가족 얘기는 꺼내지 맙시다. 지금 가족 얘기도 제일 공경에 처한 분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얘기를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는데 예.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비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족 문제, 장모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의 네. 본질은 그 문제에 윤 총장이 개입을 했느냐 그 여부잖아요. 그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고 그게 밝혀진다 그러면 그건 결정적인 하자죠. 근데 네. 그렇지 않는다면 윤 총장의 그 개인적인 윤 총장에 대한 검증만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시각도 굉장히 있는데 합리적인 얘기죠. 이낙연 좀 전 얘기할게요. 대표에게는 그렇죠. 예, 제가 끼면 안 돼요. 이거는요, 이거 자꾸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부정확하게 하시는데, 가족 문제, 윤 총장의 가족 문제 핵심은 이겁니다. 윤 총장이 검사로 있으면서 이 가족들 관련돼 가지고 이게 뭐 돈 관계가 되게 많잖아요. 예. 이 문제와 돈과 소송 문제,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를 안 들여다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가족 문제니까 조금 슬슬하자. 이거는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후보 본인이 영향을 미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예.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후보와 관계없는 얘기 하지 말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가족 얘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자, 그 가족이 문제가 있으면 연좌제로 그럼 장관을 포기해야 되냐? 아니면 뭐 법적인 책임을 같이 져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예. 이건 연좌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는 가족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부인 같은 경우는 제2부속실로 법과 예산을 보장해주는 예. 뒷받침해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후보가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치적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단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할 때 나는 부인 때문에 이 사람을 찍느냐 안 찍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부인의 결혼 한참 전 논문도 과연 표절인가 아닌가 이것도 국민이 일단은 알아야 된다는 네, 그 말씀이세요?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국민들이 알고 판단하는 재료로 삼는 거지 윤석열 후보한테 책임을 지우자 그건 아니에요. 사실 부인의 논문 표절 문제까지 검증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장관들은 전부 낙마시켜야 되겠네요. 나는 그런 건 너무 유치한 거. 그 기준은 누구 기준입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기준으로 하세요. 국민들이 그 기준을 수용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검증은 본인의 제안해야 된다는 이재명 지사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가 보십시오. 윤 총장이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장모 사건, 부인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윤 총장이 검찰권을 가지고 개입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야 된다 하십시오. 그 고리가 풀십시오. 그런데 무조건 개입했을 것이야. 네가 대답해. 야, 개입했잖아. 안 했는데요? 그러면 개입한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증거도 못 내놓으면서 개입했다고 대답해. 아니, 개입 안 했는데? 개입 안 했다는 얘기 외에 어떤 얘기를 더 할 수 있죠? 부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안 했다는데 안 한 것은 이 검증하고자 하는 쪽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시해놓고 검증하라는 거죠. 아니요, 그 고리에 대한 검증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검증이 돼 본 적이 없고 지난 이제 윤 총장이 그러니까 윤 후보가 총장 시절에는 이런 문제를 건드리거나 뭐 우리가 발언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하기만 하면 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과 또 이제 이 편파 언론이 그냥 집중적으로 검찰 탄압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번에 구속된 이 장모 사건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되고 난 다음에 수사가 시작됐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변주 굴리는 거예요. 김종민 의원 얘기하는 거 보면 자 수사가 그때는 무혐의가 났는데 그 수사권이 배제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변죽만 울리는 거예요. 자,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해서 기소를 못하게 한 증거를 내놓으세요. 그래야 답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변주 주변에 이런 일이 있는데 야, 너네가 개입했지?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한 발 더 나가면 이래요. 자, 장모가 이제 다른 사람은 다 구속됐는데 장모만 구속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윤 검사, 사위 검사가 봐줘서 그렇게 됐다?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릴 때는 이게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보니까 죄가 있는데 봐준 거네. 그렇다면 이게 사위하고 연관될 수 있게 조금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이제 해보고 또 증언이 나오고 하는 과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다른 얘기도 해야 되니까. 김호준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누가 또 증언하겠네요. 생태탄처럼. 그런 식이에요 늘. 그래야 더 쉬우는 거예요.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러니까 윤 전 총장과 각이
컸던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혐의는 없었다라고 이제 지난해 됐었고요. 다만 이제 김종민 의원님 말씀은 좀 더 해보면 지금 이전과 또 재판이 약간 다르게 됐기 때문에 재판이 여러 개가 있어요.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혹 말씀으로 부풀리기 얘기예요.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장모와 공범인 사람은 집행유예인데 장모는 실형받았어요. 그럼 사법부가 그러면 그거 무슨 뭐 압력받은 겁니까? 다 그런 식으로 그럼 우리 국민의힘에서 사법부가 대통령 압력받은 거야? 이렇게 막 의혹 부풀리게 예. 하면 그게 의혹 부풀리는 뿐인 그 겁니다. 사건 장모가요 일종의 주범입니다. 보세요. 사무장을 임명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사무장을 그게 임명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은요. 본인이 거기에 개입하기 싫어가지고 명의까지 자기가 하지 않겠다라고 빠져나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거를 주범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근데 아들을 사무장으로 안 치면 그게 안 되죠. 어떻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변죽만 올리고 있는 거 변죽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얘기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 번째 주제 잠깐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뭐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얘기는 많이 해온 얘기여서 민주당의 경선 연기 얘기인데요. 네. 관련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방역 지침대로 거의 전면 비대면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지. 지도부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으로 경선 연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시죠? 뭐 당이 정하면 따라야죠. 예, 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민주당 경선 연기가 될 가능성 김종민 의원이 보시면 어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송영길 대표가 뭐 안 하겠다 이렇게 막 단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전 후보가 경선 연기 안 된다 이런 후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예. 6명 중에 5명은 경선 연기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뭐 지도부가 판단하면 따르겠다 뭐 이런 정도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선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방역과 관련돼서 셧다운에 준하는 지금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엄청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표 달라고 얘기하면서 지지 호소를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고민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점에 대해서는 뭐 2주 정도는 연기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코로나 이제 집단 면역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건 뭐 좀 이거는 좀 상황을 2주간 좀 지켜보고 민주당도 참 깝깝할 거예요. 그죠? 흥행은 안 옆에서 되지. 예. 코로나는 참고하지. 근데요. 일단 뭐 코로나 그러면 문제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국가적인 셧다운된 문제니까요. 상황인데 델타 변이가 더 만약에 문제가 되면 경선 안 할 거예요? 경선 안 할 겁니까? 출발해놓고 예. 이런 거 아니죠. 출발해놓고 그거는 자기네들 운이죠. 예.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좀 민주당이 아니고요. 결정할 일이니까. 그건 아니고 예. 이제 델타 변이 그다음에 뭐 감마 변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임박해서 도저히 미룰 수 없는 때에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하듯이 예. 총선도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 여유가 있다면 선택을 해야죠. 옵션이 있다면 조금 더 자유로운 경선 또는 코로나부터 해방된 경선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단 뭐 문제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좀 보고 경선 일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면 그 뒤에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은 열어둔 거고 그건 일단 일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보기 2주 후에 뭐 얘기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고 예. 이거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빨리 판단해야 왜냐하면 그럼 2주 동안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보들 입장에서는 2주 수년을 해달라 이런 후보가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빨리 판단하는 게 좋다고 봐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좀 안쓰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이제 남의 당에 남의 고춧가루를 당에 좀 대해서 이렇게 자꾸 깎아내리고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자꾸만 경선 시기 가지고 성의 있게. 시작할 때도 연기하자 그러고 이미 시작했는데 또 연기하자. 그러니까 좀 보기가 좀 그렇죠. 근데 일단 비당은 뭐- 경선 일정도 아직 못 잡은 당이에요. 예. 저희는 얘기하고 당은 있어요. 당규상 그 시기에 그대로 출발할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서 지금 뭐 쉽지가 짧게 않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얘기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관련 얘기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가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임 부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들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인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여가부 통일부 수명 다했다? 이건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를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장제원 의원님한테 좀 물어보면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입이 리스크다. 요즘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형식과 방식, 또 시기, 예. 또 내용적인 문제 이런 것들 다 부정적인데,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이게 이제 대통령 후보가 누가 선출이 되면 그 후보와 의논을 해서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이것이 마치 당론인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 이런 그 분란을 자초하는 것은 좀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용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에서 통일을 추구한다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또 연속적으로 좀 항구적인 이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수립을 해야 되겠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들을 축적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 폐지는 저는 내용적으로도 좀 부정적입니다. 저는 이제 이준석 리스크가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정말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당대표가 좀 참신한 면에서 좋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숙성되지 않는 발언. 예. 특히 당의 대표로서 해야 될 말과 그냥 개인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 이거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당대표가 얘기하면 이제 당론으로 비춰지죠, 사실상. 다 국민들은 그만큼 무게를 싣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통일부 폐지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토론할 시간이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본적으로요, 통일부는 당장 지금 어떤 성과를 내느냐 관계없이 통일은 도둑처럼 오는 거거든요. 예. 도둑처럼 왔을 때 우리가 준비돼 있다면은 수조, 수십조를 절약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가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떤 예. 재난이 될지 몰라요. 통일부가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부처처럼 예를 들어서 뭐 고용노동부나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처럼 뭘 투입해서 바로 성과가 날 수 있는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되는 그렇게 되면 건 안 돼요. 아니니까요. 통일부는 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아니 NBA 인수위에서도 이게 그 좀 잠깐 논의가 있었죠. 있었는데 안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일의 상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정책의 축적 이런 걸 보면 통일부 폐지는 저도 내용적으로도 반대합니다. 헌법 알겠습니다. 4조에도 예. 통일을 추구하는 책임을 우리 국가에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안 맞는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겠죠.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세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55세에서 59세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부분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백신 보유 물량 소진에 따라 예약을 중단했다고 밝혔으며 다음 달 예약 역시 확보된 예약분이 소진되면 마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포천시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응급 의무수송 헬기가 불시착했습니다. 환자를 태우기 위해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고로 헬기 탑승자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국민들은 거리두기 격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세부 지침에 대해서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상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나왔던 중대본 점검회의 브리핑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처럼 1,000명대가 계속돼서 유지되면 8월 중순에 최고치를 기록할 거다. 만약에 네. 2단계가 4단계 2주가 성공하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이 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 감염병 유행은 절대로 수학적 모델로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때까지 국내외에서 코로나 유행에서 수학적 모델을 많이 발표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예측하지 말고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각 정보를 가지고 대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서 불만과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비수도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네. 수도권을 격상한다고 해도 지금 휴가철이고 뭐 제주도라든지 뭐 인근 휴양지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여행을 떠나는 그런 추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공공이익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충분히 있다고 판정이 될 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 반 동안에 축적된 역학 정보를 분석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방역 대책이라든지 생활 수칙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데 전혀 근거하지 않고 심지어 이런 거 만들 때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감수하고 해야 되는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숫자만 계속 바뀌고 근거 없는 이런 수칙을 만들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우면서도 불신이 심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1년 반도 지쳐가니까 과연 지금 물론 환자 수가 많아서 긴장은 되겠지만 국민들이 정부의 시책을 잘 따라갈지는 의문인 게 지금 제주도만 하더라도 사람 수가 변함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그리고 근거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지 국민들이 덜 불안하고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효성 얘기가 나오면서 뭐 헬스장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으로 뛰면 안 되고 뭐 BPM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걸 만드는 분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근거를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감염병 대책에서 이런 거 만드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디 가도 세계 어디 가도 이런 방역 대책을 만들고 생활 수칙을 만드는 게 있는 나라가 없지요. 그리고 이런 거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운동의 속도라든지 음악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내 공간, 환기가 되지 않는 조건, 에어컨이 틀어진 조건이면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환기가 잘 된다면 이런 감염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산세의 이유를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이제 백신을 맞지 않은 2030의 활동량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 왔잖아요. 네. 자, 그럼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백신 수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백신 수급도 안 된 상태에서 7월 달부터 방역 수칙을 완화하겠다는 계속 그런 를 취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하게 대응했던 것도 이번 유행의 큰 원인으로 저는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만 해도 백신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됐다는 기사가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보 백신이 막 1억 9,300만 회분인데 도입률이 10.7%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확진자 숫자에 따라 방역 단계를 조절하는 것은 한마디로 좀 난센스라고 본다.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자, 우리가 작년에 정영 총장님께서 국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감 유행 시기에 약 3,000명이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독감 한 3개월 유행하게 되면 한 달에 1,000명씩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은 하루에 한두 분 돌아가실 정도로 굉장히 중정도나 사망률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환자 수에만 집착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의문이 남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백신 수급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오늘도 신청했는데 갑자기 다 예정이 다 안 된다고 나오게 되면 국민들은 또 썩은 거거든요, 정부한테. 그럼 솔직하게
백신이 얼마나 돼 있으니까 얼마까지 하겠다는 충분한 그런 그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 보니까 자꾸 혼란에 연속이 되는 겁니다. 당국도 오늘 뭐 구체적인 도입 예정 시기와 물량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자, 네. 실제 현장에서 그럼 어떤 효과적인 거리두기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 공간, 지하 그리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조건, 그러니까 에어컨이 터 있는 조건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은 피하면 좋고요. 실내 공간이 사람이 모여 있다면 환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실내에서 끼고 대화하시는 게 낫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실내 공간에 오랫동안 장시간 계속 계시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배려하셔서 시간을 가능하면 실내에서 여러 사람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고요. 당분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장소라든지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국에서는 어쨌든 2주를 4단계 거리두기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면서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대의 뉴스 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 주제 뭘까요? 네, 바로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만한 인물은 아직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안철수를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좀 젊어 보이는데 저게 정확히 무슨 상황이었죠? 네, 저 준비한 영상이요. 2016년 총선 당시에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서울 노원병에 가가지고 그때 자기 당의 이준석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였습니다. 당시 경쟁자였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뽑아달라. 이렇게 말실수를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대놓고 역선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저기서 저러고 있으니 저렇게 말을 했으니 옆에 또 이준석 당시 후보가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옛날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시에 상대방을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상대방을 찍겠다 뭐 비슷한 상황이 좀 벌어진 겁니다. 다름 아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죠. 최고위원이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였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SNS에 이렇게 인증글을 올렸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기꺼이 한 표 찍어드리겠다. 신청을 완료했다. 그리고 자신은 개인적으로 추미애 후보한테 마음이 간다라고 했는데요. 또 실제 자신이 그 신청했던 인증샷 같은 것도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현재 지도부 인사인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거잖아요. 지금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래서 좀 찾아봤고요. 제 기억에도 좀 없어서 다시 한번 민주당 측에 물어봤더니 공식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야당이든 여당이든요. 자, 그래서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 경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그러니까 역선택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김무성 전 대표야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좀 피곤해서 말실수를 했던 이런 해프닝인데 자, 이번 건은 본인이 문자를 받아서 직접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간 뒤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했단 말이죠. 네. 상당히 적극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실수와 적극적인 행위의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그 김재원 최고위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까 보신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자, 민주당의 선거에 지원해달라. 신청해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달라. 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에 참여하자?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네.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역선택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문이 나오는 거고. 자, 찾아봤더니 확인해봤더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 여부를 법률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실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민주당 후보 중에 약체 후보를 뽑는 그런 역선택을 할 가능성은 얼마라고 보세요?
일단 역선택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드러난 거는 아직 우리 정치사회에서는 없다는 게 일반론입니다. 보통 20-30만 이상 선거인당이 넘어가면 역선택이 좀 대규모로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실제로 역선택을 정밀하게 따지기보다는 남의 당 잔치에 좀 재뿌리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선을 좀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장이 정말 궁금한데 당연히 뭐 본인은 변명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아니라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대선 후보 경선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달라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고 해서 제가 제 생각으로는 건전한 상식으로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거인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불법 행위인지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문자가 와서 신청을 했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글쎄요. 야당 지도부가 상대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걸 건전한 상식이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대표 역시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역시 한번 보고 가시죠. 일반 국민보다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친소 관계가 있는 국민이 많이 포집되어서 보편적 민심과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합니다. 반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이 껴있는 것이 민심에 가까운 결과일 것입니다. 뭐 반농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정치부 기자들 저도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투표인 참여해달라고. 그리고 과거에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도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네. 참여해달라고. 근데 보통 기자들은 참여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기사를 쓰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스스로 경계를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상대방 당에서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논란이 생기는 거죠. 자, 앞서서 이 발언들을 하기 전에 그 국민의힘 아침 회의 직전에 또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말하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엄지척을 하고 있죠. 잘했다 이 말이야. 뭐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이거 엄지척을 한 게 뭐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그냥 뭐 인사치레일 수도 있고.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매일 알아봐.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당에서는 도가 지나치다, 남의 집 잔치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반응이 정말 많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도급 인사가 민주당 경선 참여하면 오히려 해당 행위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를 한 거죠. 네. 그래 해당 행위라고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엄지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참고로 아까 제가 김무성 전 대표 당시에 그 말실수 F님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때 상대방이었던 이준석 당시 후보는 그 원조 썰전에 나와서 자, 그 당시 김무성 전 대표가 애정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한 심기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본인이 당해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당에서 남의 집 잔치에 그러면 안 된다는 불쾌한 반응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들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에요. 자, 뭐라고 나오냐? 자, 다른 당 경선 과정을 언급하는 거는 자, 정치적인 상도에 어긋난다. 그다음에 뭐 품격 있게 하자. 또 정치를 거지같이 한다. 이게 좀 상당히 반응이 세죠. 거지같이 않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의 반응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뭘까요? 자, 두 번째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자, 나 때는 사칭이 흔한 일이었다. 요즘 뭐 거의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건데 김 의원은 무슨 맥락에서 저런 말을 또 했을까요? 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오늘 이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모 지상파 방송 기자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의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다가 경찰을 사칭했었죠. 네. 그래서 공무원 자격 사칭죄 논란이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직접 고발하니까 그건 심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이제 좀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요. 아마 제 나이 또래에서는 뭐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상대방이 그걸 믿게 하려고 경찰이 한 것처럼 믿게 하려고 경찰서에 경비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경찰을 사칭해서 취재하는 게 과거엔 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도 지금도 그게 용인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성대 기자의 라떼 시절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준과 잣대가 지금 변했다, 뭐 잘못됐다 밝히긴 했는데 자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굳이 자기 시절에 나 때는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여서 좀 불필요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이 기자도 취재하면서 좀
라떼시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모 연예인을, 모 영화배우를 닮았다라고 이렇게 연예인 외모를 사칭한 적은 있지만 제가 공무원 사칭을 하면서 취재한 적은 없습니다. 네. 참고로 김의겸 국회의원 90년 입사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방송사 기자는 2000년 이후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랑 약간 입사 연도가 비슷한데요. 저희가 입사할 때는 확실한 거는 경찰을 사칭하면서 취재를 하는 게 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 한 가지 더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뉴스룸 있다가 굳이 경찰 사칭하지 않고도 김건희 씨의 논문 관련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깨알 피하하시면서 대표님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의 뉴스 썰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영끌 인터뷰에서는 대선 예비 후보입니다. 아직 등록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대선 출마를 밝히셨습니다. 대선 초선 의원이신데 물론 뭐 영선 야당 대표도 있으니까요. 대선에 내가 나가야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는 가장 큰 건 뭡니까? 뭐 특별한 계기라기보다요. 예. 제가 이 과정을 쭉 보다 보니 이 정권을 지키는 분들 또 되찾아오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분노로 맞서고 계셔서 저는 사실 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제 지난번 선거도 참 후다닥 지나갔기 때문에 이 5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을 잘 우리 미래를 위한 얘기를 좀 담론을 만들어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10년 만에 돌아왔으니 예. 좀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선거가 돼야 되겠다. 그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선거로 계속 대통령을 뽑는데 어떻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요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같은 정권 내에서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 후보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논리였고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여론조사상 높게 나오는데 역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 미래는 없고 과거만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도 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분이 지금 우리 범야권에서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 의지를 이렇게 모아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분도 제가 볼 때는 미래에 대한 담론을 보완해야 되고 경선 과정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서로 경쟁을 통해서 서로를 채워가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 채우는 모습을 안 보이고 계속 강조한 건 왜냐면 반드시 정권 교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돼 있고 미래는 예를 들어 희망, 뭐 청년, 추상적인 단어밖에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만일 계속 그 모습이라면 대선 후보로서 자질이 없는 건가요? 윤 후보는? 그건 국민들이 선택하실 텐데 그분이 그렇게 채워가도록 제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미래와 청년에 대한 담론을 우리 나눠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예전에 통화하전에 만나보셨던가요? 그때 제가 지금 만났었죠. 네, 만났었죠. 네네. 그때는 그런 이분은 미래 담론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그분하고 만난 얘기는 제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까 봐. 그런데 저는 좋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뭐 많은 얘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굉장히 충실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준비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준비도 열심히 했고 충실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으셨다. 의원님은 사실 당내 손꼽히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주목받았던 게 이른바 임대차 3법 때 국회에서 연설이었죠. 그 연설 잠깐 보고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잠깐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예, 지금 뭐 TV에 나오신 모습을 쭉 봤는데 본인이 TV에 나온 모습을 보면 또 좀 쑥스럽긴 하죠. 네, 많이 쑥스럽네요.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당시 저 대정부 질문 관심이 많았고 회자도 상당히 많이 됐던데 좀 부끄러워서 잘 안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네, 저 마지막에 막 손을 떠는 장면이 나와서 예. 제가 너무 창피해서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생방송에서는 전혀 뭐 떨지 않고 아, 계시는데 긴장을 안 하시는군요. 아, 그때도 예. 긴장보다는 말을 하다 보니 화가 나서 아, 긴장해서 떨린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떨린 겁니까? 두 가지 다인 거죠. 말을 하다 보니 점점 더 화가 나고 흥분해서 예. 제가 아마 그 흥분이 손으로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해당 집에 전세를 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월세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그때 전망하신 대로 많이 이번에 됐어요. 대통령이 안 된다면 이번에 대통령이 안 된다면 대통령이 안 된다면요? 그렇죠. 그건 어떤 말씀이시죠? 아, 대통령이 되면 전세를 갱신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선 예비 후라는 걸 깜빡 잊고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이제 집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굳이 전세를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이 실수하신 거죠, 지금.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일단 뭐 아직 그 걱정은 안 하시고 계시겠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만 최근까지 걱정을 많이 했죠. 저 방송을 할 때는 2년 있다가 나갈 걱정을 하다가 저 법 때문에 4년 있다가 월세로 들어갈 걱정을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대로 실현이 돼버린 거죠. 사실 안타깝게도. 실제 이제 KDI에 계실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연구하고 그걸 예측해서 대응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월세 전환을 예측한 것도 그렇게 하신 거고 실제로 최근의 거래량을 보면 전세 거래량은 소폭 1년간 임대차산법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게 있는데 소폭 늘었는데 월세 전환 거래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시행 전 약 9개월, 시행 후 9개월을 비교를 한 건데요. 전세 전환은 4,000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임대 시장 전체 거래가 늘어난 거죠. 근데 월세 전환은 지금 우측이 월세인데요. 비중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세를 놓는 분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구체적인 원인은 혹시 뭐라고 보십니까? 저 법에 들어가 있는 갱신 청구나 예. 임대료 상한은 역대 정부가 다 생각을 한 번씩 해봤던 거예요. 해봤는데 왜냐하면 당장 들어오기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예. 해봤지만 이렇게 해다가 큰일 난다 그러고 다 접었던 겁니다. 시장의 충격이 그렇죠. 의도하지 않은 바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할 예. 때는 이런 방식을 쓰면 전체가 망가지게 돼 있다라는 것을 모든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저것은 사실 예견된 참사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전세 시장은 거의 뭐 붕괴 수준입니다. 아까 뭐 요만큼 늘어났다고 하지만 지금 전세 찾으러 가보시면 물건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집을 사시는 분보다 여유가 더 없을 수 있는데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에 더 이제 각박해지는 그런 건데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집값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일부에서는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해외 국가들을 봐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뭐 유동성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유동성이 크게 문제된 것이 작년 초부터입니다. 예. 그 전에도 사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년 동안 끊임없이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문제는 뒷부분에 있지만 거기다가 다 원인을 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 다른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다면 잘 막았을까요? 왜냐하면 유동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모든 정부가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거는 마지막에 1년 한 4개월 정도의 문제고 그 앞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정부처럼 시장하고 정면으로 싸우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시장과 정면으로 싸우는 스탠스를 취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거기다가 이런 비슷한 스탠스를 취해서 아주 역사적인 실패를 본 것이 참여정부 때죠. 참여정부 때의 일을 그대로 이번에 반복한 겁니다.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미 이제 가격은 많이 올랐고요.
윤희숙 의원님이 만일에 대통령이 되시면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정부가 25번이나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못 믿게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저는 그 신뢰를 되찾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찾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은 정부가 이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를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그렇죠. 된다.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은 자력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임대주택이나 예. 임대료 보조를 통해서.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장 친화적으로 돕되 이미 집을 마련하고 계시거나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는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런 식의 신호를 분명하게 주는 것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일단 시장이 자율로 맡겨지면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생산과 공급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래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잘 맞지 않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을 맞습니다. 텐데요. 예. 그래서 그 빵 발언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의 공급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신뢰를 가지고 기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 계속 세금으로 사람을 잡으려고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정부는 공급에 관심이 없구나 이러고 이 정부 초반부터 집값이 올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책 스탠스를 신뢰성 있게 가져가는지가 부동산 정책에선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정부 메시지 신뢰. 정부가 그렇죠. 한번 하면 그리고 제대로 이게 방향성을 먹혀야 잡고 된다. 있다. 그렇죠. 물론 책임감 있게 얘기를 했어도 사실은 처음부터 방향이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잡았기 때문에 신뢰를 못 줬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세금이나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공급도 있고 어디에 더 초점을 두시나요? 뭐 세금이야 경제력이 늘어나는 것만큼 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예. 갑자기 오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곡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은 안정적인 공급 대책이지요. 거기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인터뷰에서 윤희숙 의원님은 내가 제일 잘 안다. 제일 잘한다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안다고는 아니고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잘 아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터뷰의 내용이 당신이 출산과 육아에 경험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저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꼭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그렇죠. 차원이었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본질은 젊은 남녀가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꿈꿨던 삶의 형태가 찌그러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찌그러지는 부분을 사실은 안 찌그러지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이나 돌봄 문제 돌봄 문제 그리고 자기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새로운 그룹에 들어가서 그 갈등을 겪는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세대 간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포용성도 늘어나야 되죠. 예.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뭔가 제도적인 차별도 없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애를 낳든 안 낳든 당신이 어떤 삶의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젊은 사람들 애 안 낳냐라는 얘기를 그만해야 돼요. 사실은 살기 좋은 일자리도 많고 집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될 텐데 그게 먼저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나라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산율 정책을 열심히 세우는 나라에선 출산율이 절대로 오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가 지금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 박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애를 낳으면서 없도록 사교육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른과 불화하지 않도록 사회 전반적인 틀이 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건 사실 단기간에 해결하기도 쉽지 않고 물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부동산 문제만도 너무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일자리라는 건 정부가 한다고 해서도 가장 쉽게 늘릴 수 있는 건 공무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해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어요. 나중에 또 좀 길게 모셔서 정청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숙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5분 뉴스룸이 이제 5분 뒤 방송됩니다.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셧다운인데요. 4단계 거리두기 첫날 JTBC 취재진이 서울 도심을 둘러봤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현장 분위기 들려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국민대학교가 표절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JTBC 취재진이 국민대가 지정한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 김 씨의 논문을 돌려봤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 추적보도 훅에서 분석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되는 뉴스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밀린 일들은